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인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던, 수행되어 왔던 혁신의 여러 측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혁신들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성격, 특징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데군데 몇 차례에 걸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드려 왔었는데요. 몇 가지는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직전에 말씀드린 농경의 발명 또는 농경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동시다발적인 혁신의 성격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슬쩍 드렸었는데요. 이렇듯 지금까지 식량 분야라든지 공중보건 분야라든지 말씀드렸던 에너지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인류가 시도하고 발전시키고 확산시켜온 여러 혁신에 앞으로 살펴볼 몇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혁신이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다들 또 이제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혁신은 급진적인데, 혁신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 저 사람은 또 왜 갑자기 이걸 점진적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개별 혁신이 그 시기에 그 자체로 이루는 성과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인문사회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돌이켜보자면 거의 대부분 이 성공한 혁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른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 수준, 장치의 규모, 효과의 크기 등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성공했다고 불리는 혁신은 거의 동일하게 언제나 갑작스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역사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언제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최근 들어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드물고 어쩌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보면 볼수록 일련의 작고 점진적인 이 단계를 거쳐왔던 거 어쩔 수 없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작고 점진적인 단계 없이 갑작스러운 돌파구가 확 일어났다 라는 순간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걸 발견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전까지 없다가 바로 다음 날 컴퓨터가 떡하니 나타난 거냐, 그거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유인원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호모 사피엔스 딸이 태어났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점진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의식적이면서 자연적인 혁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혁신 관련 얘기들 역시 어쩌면 현대기술 발명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오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불, 석기, 생명의 기원, 농경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 우주 탐험까지 어쩌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인류가 추진해온 성공적인 혁신은 한 발 한 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진화를 의미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의 자동차, 이걸 보더라도 마차, 전기기관, 자전거 같은 더 앞서 이루어졌던 기술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놓았던 산물들과 산출물, 결과물들과 일정 부분 닮아 있는 거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인접 가능한 단계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라는 전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혁신하면 급진적인 걸 떠올리지만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우리가 성취해온, 인류가 성취해온 혁신의 여러 내용들, 상당수 내용들은 인접 가능한 단계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진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화라고 하면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생명체에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진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 형제가 해변가에서 플라이어를 몇 초 동안 공중에 띄웁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이 에너지 원동기를 기반으로 한 비행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는 굉장히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이륙시킨 이 사건 역시 굉장히 점진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 앞서 이 시도했을 때는 라이트 형제 본인들도 굉장히 여러 차례 실패했었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닐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특히 그날 강한 맞바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플라이어가 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고 힘겨운 노력, 실험, 그리고 학습을 거친 뒤에야 플라이어가 떠올랐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자서전 내지는 플라이어를 가지고 실험해서 이룩시켰던 그 장면을 회상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장면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새로운 실험들이, 새로운 깨달음이 결합되어 있었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동력 비행에 필요한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끼워 맞춰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마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이 혁신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뭐랑 연결시키냐면 발명하고 연결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은 발명하고 조금 다릅니다. 또 발명하고 또 글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발견이라고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혁신, 발명, 발견 뭐 혼용해서 쓰일 때도 있지만, 혁신은 발견, 발명하고는 원천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제일 크게 이제 다른 측면이 뭐냐면요, 이 착상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가 착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착상이나 발명은 뭔가 이제 이 실체로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발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발견은 보통 발명 이면에 깔려있는 어떤 원리적인 측면을 찾아내게 된 거, 그걸 깨닫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자연적인 상황에서 눈에 띄는 뭔가를 처음 본 걸 단순히 발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상이나 발명 이 자체와는 달리 착상하거나 발명한 걸 적당한 가격으로 실용화를 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혁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노력이 실체적으로 필요했는지 이건 절대로 우리는 관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뭐 하포드 같은 경제학자들은 또 재밌는 표현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줬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신기술은 보잘것없고 값싼 것일 때가 많다. 유기체 로봇의 놀라운 복잡성보다 그저 적절한 가격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사람에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이게 사람들이 적절한 가격에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렇냐 그렇지 않냐. 또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작고 심지어 보잘것없는 것까지 개선하고 개량하고 바꾸었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는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걸 휴지 원리입니다. 화장실 휴지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 휴지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그 누가 줘도 받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신장 개업한 가게에서 물티슈 주시면 받겠지만 두루마리 휴지 주시면 여기 그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가방에 넣어 오실 분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요. 화장실 휴지가 없은 분인데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우리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만큼 아주 단순한 걸 조금 더 바꾸는 거.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실제 생활에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혁신의 초점입니다. 없던 걸 그냥 무작정 만들어냈다고 그걸 다 혁신이라고 우리는 지칭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료 만드는 것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이 하버라는 사람이 대기의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료라는 걸 만들었고 이 비료를 통해서 농사가 개편되면서 지금과 같이 인류가 그 숫자가 급증하고 여러 대륙에 번성하면서 살아남게 된 것인데요. 기아로부터 다 이제 거의 해방된 건데 근데 이제 그 하버가 질소 고정법을 찾아낸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적절한 가격에 대규모로 암모니아를 제조할 수 있게 된 거. 이건 이제 또 카를 보슈라고 하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를 보슈가 정말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힘든 실험을 진행하면서 다른 여러 산업 뭐 철강, 자동차, 금속, 다른 여러 산업으로부터 끌어온 여러 가지 새로운 착상들을 가지고 대규모 저렴한 암모니아 제조의 여러 공정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간 덕분에 이 비료라는 게 널리 적당한 가격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서도 당연히 발명과 혁신은 조금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초점은 발명보다는 또 혁신에 있다. 그런 점들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조금 재밌는 현상도 있습니다. 발명은 보통 연구자나 과학자가 많이 하고요. 혁신은 기업 또는 기업가나 사업가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널리 퍼져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혁신의 역사에서 비용을 줄이고 제품을 단순화하는 방법, 이걸 찾아내는 이 과정과 그 주인공이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반향과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혁신의 내가라고 할 수 있죠. 예, 슈페터가 주장했던 내용에 보자면, 예, 자본주의 생산의 전형적인 성과물은, 예, 대체로 부자에게 큰 의미가 있을 법한 개선 사례는 아닐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의 성취는 대개 여왕에게 실크 스타킹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공장 여성들도 실크 스타킹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 자본주의의 성취, 이게 어떻게 혁신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왕은 실크 스타킹, 많은 돈 주고 언제라도 사다가 신으면 됩니다. 여왕의 창고에는 실크 스타킹이 산처럼 쌓여 있겠죠. 그런데 공장 여성들, 정말 힘들죠. 많은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크 스타킹 1년에 한두 번 신을까 말까 했던 걸 언제라도 자기의 소득 수준 범위 안에서 쉽게 사다 쓸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은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발명보다는 혁신이 어떻다고요? 우리 사업단의 주제로 알려져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혁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발명보다는 혁신을 더 생각해 주셔야 하고, 또 혁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혁신이 과거로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온 우리의 사회 구조, 그리고 또 사회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조직적인 측면, 이 남녀 성별 문제 또는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교육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사회 구조 속에 녹아 있는 문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떠한 파급 효과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과 관련해서도 어떤 작물이냐, 어떤 재배 기법이었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농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구조에 어떤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모멘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줄이고 제품을 단순화해서 누구든지 그것들을 쉽게 소득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초점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혁신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어느 발명가, 어느 연구가, 어느 과학자가 골똘히 고민해서 뭔가를 개선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인 노력을 집중시켰을 때 나왔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혁신은 의외로 이게 우연한 발견일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과 물론 명석한 머리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죠. 덕분에 굳이 찾아다니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후, 구글의 최초 이 발명자들이 검색 엔진 만들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고, 생각은 조금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검색 엔진 시장이 이렇게 커져서 수없이 많은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을 거다,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다 생각하고 이거 시작했을 리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인스타그램의 창업자는 게임 앱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국 나온 건 인스타그램이 나왔었습니다. 반대로 인스타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팟캐스트 검색 방법 발명해 볼까 하다가 또 그 어떤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와 달리 다른 기능, 다른 역할, 다른 놀라운 점을 인류에게 선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볼 때 혁신은 굉장히 과학자가 골똘히 연구하고 의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한 발견일 때 또 역시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듀폰에서 있었었는데요. 1938년 이 듀폰 화학회사입니다. 글로벌한 화학회사고요. 듀폰에 근무하던 로이 플렁킷이라는 사람이요. 더 좋은 냉매를 개발하려고 계속해서 연구에 연구,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있었었는데요. 약 45kg의 이 테트라플로로에틸렌 기체를 원통에 넣고서 이 드라이 아이스 온도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염소 처리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통 속에 넣어놨는데 이걸 원통을 열어서 꺼내보니까 이게 기체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체가 뭔가 어디론가 이제 사라진 거죠. 봤더니만 화학 물질 중에 일부가 이게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하얀 가루로 이제 남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지금 복잡하게 말하는 이 폴리테트라 플로르 에틸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냉매로서는 뭐 이제 쓸모는 없어졌지만 이 플렁킷은 뭔가 하얀 게 갑자기 가루로 생겼으니까 이게 뭘까? 여기 또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성질이 있지, 어떤 특징이 있지 살펴보니까 열에 잘 견디고 화학적으로도 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 안정적이고 기이하게도 마찰을 줄일 수가 있고 근데 또 끈적거리지도 않는 뭐 이런 게 하여간 만들어졌다는 거죠. 1940년대 이게 맨하탄 계획에서 불소기체를 담을 용기를 만드는 대로 이게 사용이 됐고요. 또 잘 아시는 1950년대 들어서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코팅제로도 또 쓰이고 있고 1960년대 들어와서는 비싸죠. 고텍스 옷을 만드는 대로 이게 사용이 됐고 심지어 달에 가는 아폴로 탐사선에도 이제 이 성분이 폴리테트라플로르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은 의도한 게 아니었고 뭐였다고요? 우연찮게 발명도 아니죠. 이건 발견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연과 명석한 머리. 이 머리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찾아다니지도 않던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어떤 발명은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그것을 알아보는 또 그리고 활용하는 능력으로부터 이게 창출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트잇 다들 잘 아시는데요. 3M에서 일하던 이 스펜서 실버라는 이 사람이요. 1968년 강력하고 영구적인 접착제를 막 찾아내려고 이제 또 노력을 하던 도중에 오히려 약하고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용도에 안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접착제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5년 뒤에 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동료가 교회 성가대에서 이게 노래를 하는데 찬송가 책에다가 책갈피를 끼워뒀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짜증이 나서 그 접착제가 떠올랐죠. 그래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실버에게 가서 작은 종이에 그 접착제를 좀 발라달라. 내가 그걸 좀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에 노란 종이밖에 없었고 그 노란 종이에 얇게 발라준 게 바로 포스트잇의 탄생이었다고
합니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과 그걸 알아보고 활용하는 능력, 여기에서 혁신이 나왔다고 하는 점 우리가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 계획과 의도와 이런 것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